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김두진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서 부담이 됩니다. 저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그 인류 역사를 뒤바꾼 감염병 그리고 백신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선생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면역학 그리고 바이러스학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도입 강연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과는 이과만 알겠어. 뭐 문과는 나는 뭐 이런 수 이런 거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전형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고 이과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굉장히 문과적인 얘기를 제가 들고 와서 도입 강연이 굉장히 제가 시작할 때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옛날 과학 이야기보단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자, 제가 사실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동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 감염병을 얘기할 겁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뭘까요? 감염되는 병. 옛날엔 뭐라고 불렀어요? 전염병. 똑똑하다. 옛날엔 전염병이라고 부른 병. 어제 어르신들은 역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병, 돌림병, 전염병. 자, 감염병이라는 것은 정의를 할 때 미생물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병입니다.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사람을 통해 옮겨가기도 하고 동물을 통해 옮겨가기도 하는 게 바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거는 혼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그만큼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병이죠. 사람이 이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또 우주입니다. 우주? 사회적 정답입니다. 자, 사람은 모여 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지 않아요. 자, 친구들한테 누구예요?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땡땡땡입니다. 다 그렇게 하죠. 사람은 모여 삽니다. 자, 모여 살다 보니까 이 감염병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는 동물들은 집단 감염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학교건 가족이건 회사건 이렇게 모여 사는 습성 때문에 감염병이라는 게 점점 큰 문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여 살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생기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기근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이유에서든 남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감염이 여러 사람한테 퍼지는 이런 역병, 돌림병, 감염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사니까 감염병이 생겼는데 이 감염병 중에서 사람을 인류 역사를 뒤흔든 감염병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릴게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예, 흑사병입니다. 자, 흑사병을 제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은 이제 르네상스의 씨앗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르네상스라는 건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흑사병을 옛날 사람들의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말고. 지금은 똑똑하고 흑사병이 뭔지도 알고 그런데 자, 흑사병은 일단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림프절, 우리 임파선이라고 하죠. 임파선이 붓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몸에 감염되는 이런 폐혈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이렇게 손발이 썩어가기 때문에 검게 썩기 때문에 검게 죽는다 해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흑사병은 쥐가 옮기죠? 자, 옛날 사람들한테 이것도 몰랐습니다. 자, 쥐가 옮긴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쥐 안에 살고 있는 벼룩이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벼룩이 아니라 이 벼룩 뱃속에 까맣게 가득 차 있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이런 작은 박테리아, 세균이 옮기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 알고 있는 건 우리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거는 이것을 연구하신 알렉산더 예르신이라는 과학자분의 이름을 따서 예르시니아라고 명명이 됐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있는데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는 세균이 뭔지도 몰라요. 저희 외할머니도 행주로 열심히 숟가락을 닦으셨는데 아이고 더러워요 하니까 뭐 깨끗한데 뭐가 더러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세균이 안 보이니까. 자, 옛날은 어땠을까요? 흑사병은 1347년 14세기에 한번 유럽을 휩쓸었고 대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계속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났어요. 이제 더 컸던 게, 더 큰 게 아니고 또 상당히 컸던 게 1665년에 런던 대역병이라고 불렀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자, 이 흑사병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근대에도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벌어졌고 이렇게 태우는 거는 흑사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태우기도 했습니다. 자, 더 옛날로 가볼게요. 흑사병은 어디서 왔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역사가의 저술에 따라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자,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초원입니다. 몽골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겠죠. 지도에는 없지만. 자, 여기에는 그 몽골 제국 그 징기스칸의 후예가 세운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유럽이었는데 그때 당시 유럽은 요 이탈리아 상인들 베니스, 베네치아 아니면은 제노아 공국 이런 데 상인들이 굉장히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여기 흑해 주변에 카파라는 무역 기지를 만들고 여기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어요. 떼부자예요. 재벌. 당시의 재벌이었는데 요 킵차크 칸국 사람들이 킵차크 칸국 군대가 어느 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네들을 정벌을 나섭니다. 정벌을 나섰는데 여기가 지금 바다가 있죠. 여기 바다가 있다 보니까 킵차크 칸국은 몽골의 후예라 그랬어요. 기마민족은 해전을 할 줄 모릅니다.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팁니다. 그냥 여기서 밖에서는 공격을 하려고 그러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킵차크 칸국 병사들이 하는 게 가만 기다리다 보니까 병사들이 하나씩 병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병이 들어서 죽어. 도저히 전쟁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거나 먹어라 하고선 죽은 병사를 투석기에 담아서 성벽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가요. 자, 그 던져진 시체 안에 뭐가 있었을까? 자, 아까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성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시체를 갖다 치우려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뭔지 모르겠고 막 고열에 끓고 손발이 시커멓게 썩어서 죽어나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런 병을 처음 받고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여기 시칠리아 섬에 정박했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제노아 공국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이제 여기에서 카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망갔더니 이게 134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한 해 뒤 1348년에 이렇게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자, 사람이 많이 죽었겠죠. 1년 더 있으니까 이제 영국 남부까지 퍼졌습니다. 자, 의료시설이 있던 세월이 아닙니다. 옛날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무조건 병에 걸리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신을 찾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한 3년, 4년 흑사병이 전 유럽을 뒤덮는 동안 사람들은 나름 생각을 하죠. 치료를 하자. 아니면 예방을 하자. 자, 사람들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냈던 것들. 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가요. 자, 그런데 조금 큰 성장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르스가 201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어땠냐면은 전국의 모든 축제 올스톱, 여행 안 가고 친척집도 안 가고 사람들이 완전히 위축된 상태로 거의 1년을 보냈어요. 자, 중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무섭죠. 뭔지도 모르는데. 자, 일단 중세 사람들은 이 나쁜 공기, 사악한 공기가 들어와서 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악한 공기를 피해서 가자. 어디로? 사악한 공기가 없는 지하 하수구로 가자. 갔습니다. 자, 하수구엔 누가 살죠? 하수구엔? 쥐가 득실거리는 하수구로 가서 여기서 옹기종기 살다가 아마도 많이 죽었겠죠. 또, 자, 옛날부터 내리는 전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전설 중에 하나인데, 자, 소녀의 이렇게 흑사병을 탈탈 기운을 주고 있는데 소녀가 뭔가를 갖고 있어요. 뭐가 있죠, 소녀가? 뭐가 있나요?
소녀가 꽃을 갖고 있죠. 자, 아로마 세라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향을 맡으면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좋아요. 좋은데 이때부터도 사람들은 향기가 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꽃을 방에다 놓기도 하고. 자, 부자 같은데, 좀 잘 사시는 분 같은데 뭘 먹고 있어요. 혼자 안 먹고 먹여주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높은 사람 같아요. 뭘 먹고 있을까요? 약인데 뭘까요?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먹었어요. 꿀. 술? 설탕물? 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부자다 보니까 에메랄드를 빻아서 그 가루를 먹고 있었어요. 왜냐? 그게 약이라고 믿으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선 수은이 들어있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먹었고,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고급 횟집에 가시면은 회 위에 이렇게 예쁘게 주방장님이 올려주는 금가루를 드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금가루라고 먹고 있고 약이라고 먹고 있는 게 과연 100년 후, 200년 후 과학이 더 발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지금 에메랄드 먹는 듯이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은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자, 에메랄드를 먹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건 많죠. 자, 이 신비의 명약이 있다 해서 여기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한테서 쉬 받아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목욕도 했습니다. 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부처님 찾아야죠.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행을 합니다. 채찍질 고행. 채찍으로 스스로 때리면서 고행을 합니다. 내 탓이야 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더 나쁘면은 니 탓이야가 되죠. 자, 니네들 탓이야. 니네들이 우물에 독을 탔어. 어디서 들어봤죠? 뭐 관동 대지진 때, 그죠? 일본인이 조선인들에게 우물에 독을 탔다고 해서 한 것처럼 똑같이 니네들이 독을 탔어라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돈이 많고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물론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천주교 그 중세 시대는 교황이 다스리는 철저한 기독교 천주교 세상이었고 거기에서 돈 노름을 하는 건 죄악시됐어요.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천주교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이제 성경 역사, 종교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거나 해. 이런 지저분한 일이나 해. 하고 떨궈준 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럽 당시에 오랫동안 금융을 만지게 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오죠. 미국의 경제를 다 유대인이 거머쥐고 있다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아넣고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학살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죠. 치료가 안 되면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3년, 4년쯤 지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겠죠. 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뭐 양파도 끓여 먹어보고 당밀, 화초, 지하도 가보고 에메랄드로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유럽은 쑥대밭이 됩니다. 진짜 쑥대밭. 자, 쑥대밭이 되고 나서 인구를 조사해봤더니 유럽 인구가 한 7,500만쯤 됐는데 당시 5천만쯤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가족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3분의 1. 여기서 한 분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자, 그러면은 사회가 뻥 비죠. 일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고 친구, 이웃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회는 분명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주고 중간고사에 냈던 문제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정치적인, 철학적인 기둥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체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 통치 체제. 자, 하나는 봉건제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교황 중심의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구조였어요. 자, 봉건제도가 뭐냐면은, 봉건제도는 땅입니다. 땅. 왕이 지금처럼 먼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귀족이나 제후들한테 땅을 띄워줍니다. 야, 여기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제후들도 귀족들도 그 땅을 다 관할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이장과 군수 두듯이 기사들을 두고 거기는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대신 거기서 소장농으로부터 농노로부터 받은 수입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무장 군사력을 나에게 제공해 줘 하는 구조가 이게 봉건제 구조입니다. 질문 있어요? 아까 그 지에 살고 있는 대륙에서 네. 열어가는 있는 바이러스가 네, 세균. 네. 일으킨다고 했는데 네. 그 지도 흡사병 걸리지 않아요? 쥐도 걸려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쥐도 걸려요. 그 쥐 죽어요. 자, 진짜 숙주는 그 내추럴 호스트라고 하는 진짜 숙주는 걸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서 온갖 바이러스를 세균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숙주고 걸려서 아프고 죽으면은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 진짜 숙주는 아니죠. 그거는 감염돼서 죽는 희생자가 되는 거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자, 그래서 땅을 받아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죠. 사람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고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어요. 자, 밑에 일하던 이 농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농노들이.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옛날 같았으면 야, 일해 라고 시켰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하니까 어떡하지? 땅은 많고 일은 해야겠고 일해서 위에다가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하니까 야, 옆마을에서 좀 일꾼 좀 꺼줘. 내가 품삯 줄게. 안 가던 품삯이 갑니다. 아,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좀 더 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농노들이 이렇게 일만 하고 있던 농노들이 자, 수요 공급 뭐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급이 이만큼 있으면은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품삯이 높아집니다. 자, 농노들이 그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인데 농노의 지위가 조금 상승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더 품삯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야, 땅 너 줄게. 거기서 세금만 내고 이 땅 네가 가져서 그거 다 해. 라는 식으로 농노가 아니라 농부의 개념이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봉건제도 없어졌어요.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어느 날 야, 봉건제도 없애 이건 아니고 봉건제도는 서서히 붕괴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도교 신앙, 하느님을 믿었던 그 신앙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면은 자,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서서히 생각이 바뀌는데 이상한 사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상한 게 유행이 돼요. 그 전까지는 성모 마리아, 파란색 옷의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거기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그리고 천사를 그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해골 바가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해골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춤추는 모습들. 그걸 시로 쓰고 이렇게 판화집으로 만들고 해골이 집에 찾아와서 사람도 끌고 가고 지나가는 사람도 한잔해 하면서 끌고 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그려냅니다. 자, 왜냐하면은 더 가보면은 해골이 사람들을 왕창 몰아다가 관으로 쳐넣고 있는 이런 모습. 죽음의 승리예요. 이 제목은 죽음의 승리.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는데 중세 유럽은 죽음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여기 빵빠레 불고 있고. 자, 크로아티아 작은 산골에 있는 성당, 예배당 벽화입니다. 벽화도 보시면은 여기에 위쪽에 해골들이 빵빠레 같은 걸 불면서 사람들을 쭉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여기 좀 낡아서 잘 안 보이는데 주교관을 쓰고 있고 주교장, 지팡이를 들고 있죠. 자, 이거 아무데나 있는 신부님이 아니죠. 굉장히 지위 높은 주교급 이상의 신부님이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 왕과 여왕, 왕비를 데리고 가고 있고 세금관리원,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면은 장애인, 목발 짚고 있는 장애인, 어린이까지 싹 다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아니, 해골이, 죽음이
교황을 끌고 가? 옛날 같으면 불경죄로 분명히 죽었을, 화형죄로 다스려졌을 그런 그림들일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죽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이웃이 한 명 죽은 게 아니고 내 가족이 한 명 죽은 게 아니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내가 손쓸 틈이 없었고 나는 거기서 처음엔 슬펐다가 무섭다가 이제는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바로 이런 죽음의 무도, 죽음이 춤추는 그런 세상. 우리 곁에는 신도 있지만 죽음이 훨씬 더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고 교황의 권위가 왕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제 그 권위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출판이나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느리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황에 대한 권위도 좀 시들적해지니까 한참 후에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뭔가 종교를 돌아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각 대륙에서 종교 개혁도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이 신앙이 이제 힘을 잃게 되죠. 중세라는 그 사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두 개의 기둥에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이. 자,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중세가 끝나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오죠.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는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인문주의, 사람이 중심이야. 신도 중요한데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의 감정, 사람의 신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인문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왜 리버스냐? 왜 다시예요? 언제 한번 태어나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을 정교하게 묘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언제 있었나요? 그리스,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을 보면은 이것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고 비너스상, 그리고 그 신들은 희노애락을 알고 죽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혼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죠? 자, 이미 있던 감정이었는데 사상이었는데 중세의 그 사상의 암흑기 동안 철저하게 죄악시되던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죄로 더럽혀진 몸들이지만 다윗인데 어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인데 좀 아름답게 그려보지, 조각해보지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중세를 이어왔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흑사병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중세는 무너지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흑사병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류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물론 흑사병 하나가, 이 예리스니아 페스티스 하나가 르네상스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은 깨어가고 있었고, 하지만 그 방아쇠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하나 전해드렸고, 제가 동영상을 넣어왔었는데 조금 안 돼서 일단 요거를 보고 시작할게요. 다 안 끄셨답니다. 자, 어린 친구들은 웃기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이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아시는 분. 자, 어머님, 아버님들이죠. 저도 이걸 봤습니다. 자, 비디오, 야구 동영상 보지 말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학생들. 요새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자, 비디오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가 무서웠다 그랬죠. 호환, 호랑이가 물어가는 거고, 마마가 뭡니까? 천연두. 그렇죠. 곰보되는 거, 오케이. 곰보란 말을 알다니. 대단한데요?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 자, 호랑이가 물어가거나 이렇게 천연두에 걸리는 것이 제일 무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흑사병은 이제 지나갔고, 흑사병 말고 천연두라는 질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천연두도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질병인데 그것을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우리 인류가 이겨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려움과 희망의 두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연두는 분명히 무서운 병이에요. 치사율도 높고.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희망의 끈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마마가 뭔가요? 응? 마마가 어디서 많이 봐요? 어르신들 마마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사극에서, 그죠? 중전 마마. 응? 그러니까 주상전 상간 마마 할 때 마마죠. 자, 이 마마가 그 마마입니다. 이 마마가 그 마마예요. 그 극존칭, 귀족한테도 안 쓰고 오직 왕족한테만 썼던 극존칭을 마마라고, 그 마마를 병에다 갖다 붙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격화합니다, 거의. 어떻게 신격화하냐면은 우리 마을을 제발 피해 가세요라고 구슬할 정도로 마마를 두려워했습니다. 마마는 신격화된 존재였어요, 거의. 너무 무섭다 보니까. 자, 효종 임금님이 옛날에 걱정이 있었는데, 효종 임금님이 누군가 하면은 인조의 아들입니다. 인조 임금이 그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들어갔다가 결국엔 뭐 끌려 나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절을 하고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 까맣게나 복림대군이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효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효종 임금님은 오랑캐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우리 아빠가 거기서 굴욕을 당했지. 나는 끌려갔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왔지. 형은 갔다 와서 죽었지. 싫어요. 오랑캐를 치자. 북벌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벌 정책을. 자, 그런데 북벌 정책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왕이 막 과로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상간마마 좀 쉬세요. 그러다 병나십니다 했더니 병나십니다. 이제 그쯤 하시고 나머지 일들은 세자저하한테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했더니 효종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자는 매우 똑똑해. 내가 잘 알아. 하지만 걔가 궁중에서 자라서 병가, 군사 일을 전혀 몰라. 걔는 마음이 어질고 순딩순딩하고 착한 아이야.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어. 걔 아직 마마도 치르지 않은, 천연두도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나누는 기준이 마마를 치렀느냐 치르지 않았느냐 라고 갈리는 순간이죠. 숙종 임금이 천연두 두 창을 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비상이 걸리죠. 활쏘기 시범 중지하고 숙직 고정하고 대비수라상에 고기도 끊고 그러다가 이제 딱지가 생기고 아물기 시작하니까 대비수라상에 고기 올리고 낫고 나서 어이를 특진시키고 금관자를 하사하고 그 다음에 성두가 노래까지 지어서 부를 정도로 왕실의 경사였습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왕이 무사히 낫는다는 것은 이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천연두를 앓으셨던 분들의 모습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추사체 김정희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 말했던 거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분명히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사 먹죠? 네? 소보루빵이라고 사 먹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곰보빵이라고 했고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들은 곰보빵이라고 드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이런 얼근 천연두를 앓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곰보였죠.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소보루빵으로 바뀌었는데 이 빵의 이름 속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천연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얘기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웠던 천연두가 어느 날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소를 왜 갖고 왔을까요? 우두입니다. 자, 소가 그리스어로 바카라고 불러요. 자, 이 소에서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온 전략,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의 이 단어가 여기 소라는 바카에서 온 거예요. 자, 지금 천연두가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자, 백신이라는 정의부터 먼저 내려볼게요. 백신이 뭘까요? 백신. 약을 치료하는 약. 약을 치료해. 약을 치료하는 약. 자, 병이나 그런 것에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 좋습니다. 약한 병들을 미리 넣어가지고 아, 왔을 때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제 정답 나왔어요. 정답 나왔고 난 줄 게 없네. 어떡하지? 다음번에 할 땐 저도 사탕을 뭐라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신은 여기 조금 요 정도 쓰면은 제가 만약에 전공하는 학생이 이렇게 답을 쓰면 한 30점, 40점쯤 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게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도 비교적 잘된 정의가 이렇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병원체를 죽이거나 아예 죽이거나 약독화해서 또는 그 병원체 일부만 신체의 체내에 주입합니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기억력이 있습니다. 기억력. 어떤 거는 1년이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평생이 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예방하려고 맞았죠. 애기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온갖 백신 다 응애응애거리는 거 맞췄죠. 보통은 예방하려고 맞지만 사실은 백신이라는 거는 꼭 예방만 있는 게 아니고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백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건 없고 지금 연구 중인 것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병원체를 죽이거나 약독화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억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 기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백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훨씬 전부터도 그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아테네 역병이라고 기원전 430년에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를 휩쓸었던 병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역사가의 저술에 의하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보고 굉장히 깊은 연민을 느꼈는데 회복된 사람들이 그 이유는 내가 다시 걸려 죽을 일이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근데 왜 연민을 느끼지? 자, 보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나았어. 근데 옆에 걸렸어. 내가 또 걸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불쌍하겠어요? 좀 내가 무서운데. 나는 안 걸려. 난 안 걸리니까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 깊은 연민은 바로 내가 다시 걸려 죽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질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누굴까요? 혹시 에드워드 제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천연두로 백신을 개발한 네, 바로 영국의 의사입니다. 천연두가 뭐냐면은 자, 우두를 개발했습니다. 우두가 뭐냐면은 백신이란 이름에서 아까 소라는 게 나왔죠. 자, 정답인데? 자, 옛날부터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은 농촌에서 소젖을 짜다가 소가 사람의 천연두 비슷한 게 걸려요. 그걸 우두라고 불렀습니다. 소의 천연두, 우두라고 불렀는데 그게 사람한테 걸리면은 많이 아프진 않고 손에 물집 같은 거 조금 잡히고 그냥 나아요. 그게 걸리고 나면은 이 사람은 평생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라는 분은 그래? 그러면은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에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사람한테 주사해서 소자 짜느라고 기다릴 게 아니라 그걸 사람한테 주사해서 천연두를 막아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주사했죠.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의사였는데 그거보다 한 20년쯤 전에 똑같이 영국에 이 벤자민 제스티라는 농부 아저씨입니다.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죠. 이 아저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소고름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가지고 여긴 아들한테 했죠. 이분은 부인한테 자식한테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은 성공했는데 부인이 많이 아팠대요. 부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막 했다는데 어쨌든 시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두에 걸리면 소젖 짜다가 뭔가가 감염되면은 안 걸리더라 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시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방법을 썼어요. 인두입니다. 인두. 자, 저 전마을에 천연두에 걸려서 나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딱지를 떼다가 햇빛에 잘 말려서 잘 갈아서
먹는 것보다 더 썼던 방법은 코로 마약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상처를 이제 뭘로 긁어서 팔에다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 발랐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백신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병원체를 죽이거나 약독화시켜서 넣는다 그랬죠. 자, 뭔지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딱지를 갈아서 말려서 햇빛을 쬐서 그거를 넣는 것은 또 백신의 정확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약독화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때는 해서 낫기도 했지만 현미경이 없었어요. 그때 현미경이 없어. 낫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천연두 걸려 죽어버립니다. 인두를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태도 발생을 했어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해서라도 천연두를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천연두가 우두법이 들어왔었죠. 이제 지석영 선생님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우두법을 전래했고, 우두법을 전래한 거는 지석영 선생님이 가장 유명했지만 사실 천연두는 아까 조선왕조 기록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실학자로 유명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 연구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청나라의 문헌들을 통해서 인두법, 아까 그 사람 딱지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두법을 글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아는 분이죠. 명의 허준 선생님도 광해군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해서 이분도 승진을 하셨고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언해 두창지묘, 언해 그 한글로 언문으로 쓴 두창에 관한 천연두에 관한 책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천연두는 무서운 질병이었고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연두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자, 그것이 그리고 백신의 시초가 됩니다. 백신은 지금도 바이러스나 세균을 키워서 그것을 적당히 죽이거나 못 살게 군 다음에 사람 몸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신을 여러분들 맞아왔고 어린 친구들도 맞아왔고 뭐 요새도 뭐 매년 독감 백신을 맞고 그러고 있는데, 홍역, 요즘 홍역 돌죠? 그죠? 홍역 요새 시끄러운데 홍역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홍역을 치르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나면은 홍역을 치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홍역은 무서운 병이었는데 1968년에 홍역 백신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역 환자의 수가 이렇게 급감을 했고요. 소아마비. 자, 어르신분들은 분명히 동네에 다리를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소아마비도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그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서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천연두도 싹 없어져서 1978년부터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천연두는 죽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사람이 국제보건기구가 됐든 누가 됐든 병이 이 지구상에서 박멸되었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인을 한 것은 이게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천연두가. 곧 소아마비, 폴리오도 곧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린 행복하네. 됐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무병장수, 만수무강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죠?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툭하면 여기 독감이, 툭하면 여기 폐렴이, 툭하면 어느 날엔 뭐 메르스, 듣지도 못한 메르스, 저 남아메리카에선 지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두창 바이러스가 위험한 바이러스야 라고 딱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전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왜 위험할까? 우리는 백신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분명히 집 꼭꼭 걸어 잠그고 휴교도 했고 마트도 잘 안 가고 그랬을 거고, 메르스 2012년에 중동에서 처음 발병하고 우리나라에 2014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이 혼란에 빠졌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고, 그리고 매년 올해 굉장히 약합니다. 올해 작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툭하면 닭, 오리 파묻었던 조류독감이 매년 있었죠. 조류독감이 언제 우리한테 또 사람한테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자, 왜 이렇게 자꾸 나타나나요? 우리는 백신 기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얘네들은 내성을 가진다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애들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잡으면은 법망을 아무리 촘촘히 해놔도 누군가는 또 해킹을 하고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서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우리 생명을 노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로 차단막을 설치하면은 그걸 뛰어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느냐? 백신이 분명히 기억을 한다 그랬죠? 기억. 자, 기억을 해요. 내가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를 기억하고 있어. 과학을 배웠으면 과학을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A 백신을 맞으면은 A에 대한 항체나 T 림프구가 생겨나는데 얘네들은 이 A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A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을 싹 코팅해서 또는 감염된 세포를 인식해서 이게 이거지 하고선 죽여버리는데 이 A를 백신을 맞았는데 A가 안 들어오고 B가 들어오면 조금 달라진 아이가 들어오면 이건 내 기억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지? 누구지? 하고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생기느냐? 살아있다 그랬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가 뭐 여러분들 막 뭔진 모르지만 많이 듣죠. 뭐 H1N1이니 H5N1이니 뭐 많이 듣는데 워낙에 종류도 많은데 얘네들이 잘 변해요. 툭 하면 변해요. 그래서 이 약간 볼록볼록한 게 어느 날 변해서 동그랗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하나의 동물에 하나의 개체에 감염해서 여기 유전자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는 조각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 나올 때 원래 거 자기 거가 아니고 남의 걸 막 집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짬뽕된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면역 체계가 모르는 기억이 없는 바이러스예요. 자,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자, 하나만 더 동영상을 풍토병이 빈번한 아프리카로 3개월 여행을 다녀온 여고생이 말라리아로 숨졌습니다. 예방조치는 당연히 없었고 귀국 후 적절한 치료 역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충남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던 18살 김우양. 고열 후 입원한 지 사흘 만이 지난 후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말라리아 감염이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달 말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토병 때문에 출발 전후 예방약을 먹어야 했지만 이 약을 먹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며칠 만에 증세가 나타났고 지난 11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는 홍토병이 의심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무슨 병이요? 풍토병. 풍토병이 뭔가요? 지역입니다. 중요한 거, 키워드는. 자, 어떤 한 지역에만 있는 건데 인간사회에 항상 존재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럭저럭 조금 아프고 조금 죽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살아나가요.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풍토병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풍토병이 드글대는 곳에 사람들이 가죠, 이제. 손쉽게 가죠. 옛날 같으면은 생전 가보지도 않았을, 갈 수도 없던 곳을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사람들은 갑니다. 그래서 풍토병이 감염병으로 되는 순간 바로 면역이 없는 사람이 그 풍토병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하루면 갑니다. 중동에서 메르스가 터졌어. 중동에서 메르스가 터진 게 만약에 200년 전에 비행기가 없을 때 그랬다면은 우리나라에 올 일도 없어요. 원정 전쟁을 떠나지 않으면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을 갈 일은 없어요. 원전 전쟁이나 뭐 내가 무역을 하지 않는 한. 그 동네에서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쉽게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곳에 사람과 아직 조우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어떤 병원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는데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동물하고 같이, 동물 친구들 좋아하죠? 저도 고양이 개 좋아하는데 같이 부비부비하고 침대를 같이 쓰고 막 안아주지만 얘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어느 날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메르스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어느 날 박쥐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낙타한테 넘기고 낙타가 사람한테 넘겨서 왔다. 그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3년 낙타 혈청까지 싹 다 뒤졌는데 거기도 메르스의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적어도 1983년 이전에 메르스가 낙타로 들어왔고 그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안에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사람한테 아픈 형태로 변해서 넘어온 거죠.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모습들이 되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이런 야생 철새들이 걸려서 날라줘요. 야생 철새는 죽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걸려도 잘 죽지 않아요. 아까 말한 원래 숙주입니다. 원래 숙주. 그래서 얘네들은 논밭에 똥도 싸고 닭장에 들어가서 뭐 모이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이 변이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이제 이과적인 얘기를 이제 조금 할게요. 자, 백신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독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거나 죽인 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고요. 아예 죽인 거. 그다음에 적당히 죽인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만들기도 하고 유전자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독화생 백신은 잘 쓰이진 않는데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서 이렇게 코로 넣는 게 있어요. 코로. 얘네들은 저온에서만 자랄 수 있도록 저온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그 호흡기 깊숙이 들어가면 온도가 37도가 되니까 여기선 자라지 못하고 코 점막에서만 살짝 자라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백신은 제일 많은 종류가 이 사백신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은 옛날에는 요 계란에서 키웠었는데 지금은 다 이런 세포배양 시설로 바꿔서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을 키워서 유기용매 같은 걸로 다 죽인 다음에 그것을 정제해서 주사를 맞고 있죠. 이게 사백신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부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키우는 게 아니고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대장균이나 효모나 동물세포에 넣어서 걔네들을 키우면은 사람이 여기서 요 연두색 동그라미 구슬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백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유전자를 그냥 사람 몸속에 넣어서 사람 몸에서 아예 이게 만들어지도록 하자 하는 유전자 백신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강연을 하면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 유전자 백신 쪽을 지금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다른 교수님들과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인플루엔자 방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항원을 유전자 형태로 만들어서 쥐한테 주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 쥐한테 감염을 시켜주면은 좋은 백신을 맞은 애들은 잘 살아남고 좋지 않은 효과 없는 걸 맞은 애들은 이렇게 아파서 죽습니다. 쥐들이. 그래서 죽고 나면은 거기서 선별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 방어 전략을 마련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위험에 빠져 살고 있죠.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손자병법을 쓰신 손무, 중국의 지략가 손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지피지기면 백전.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자, 백전불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내가 병균을 알아. 내가 방어책도 있어. 그런데 이걸 그래서 다 이기겠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욕심 같고요. 우리가 위태롭지는 않게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 하시면서 연구 쪽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친구들이 저 같은 사람의 자리를 채울 때쯤 되면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게 얘기한 것들도 다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거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전달드리는 거는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이런 쪽 연구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오늘 교수님 굉장히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 친구들이 혹시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 다 해당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그럼 흑사는 바이러스 백신은 뭐예요? 흑사병. 흑사병은 바이러스는 아니고 세균입니다.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조금 다른데 세균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고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감염된 동물의 세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흑사병은 지금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치료제를 써요. 그냥 항생제.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항생제들을 처방하면 흑사병은 지금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놓치면은 가끔씩 발병해서 사망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백신은 어떻게 만드나요? 백신요. 아까 백신은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바이러스를 키워요. 키우려면은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키울 줄 모르는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씨앗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씨앗에서 열매까지 맺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생전 모르는 씨앗인데 이게 쌀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그 바이러스를 정제를 해서 걔를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이제 유기용매, 쉽게 말하면 소독약 같은 겁니다. 소독약 같은 걸로 거기다 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다 깨지고 죽겠죠. 이제 그거를 유기용매는 빼버리고 그 성분, 바이러스의 성분만 사람한테 주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요새 보니까 바늘 없는 주사기도 있던데. 바늘 없는 주사기. 되게 최근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바늘 없는 주사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미세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찔러도 아프지 않은 바늘.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중학생쯤 되면은 팔에 그 결핵 백신 자국이 있을 건데 9개 이렇게 땡땡땡 찍힌 분들이 있죠. 원래는 하나짜리를 흉터 남으니까 9개로 분할시킨 거예요. 근데 걔도 주사면 애들이 울거든요. 아프다고. 우리 딸도 울었어요. 울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더 미세하게 해서 사람한테 앞 통증이 안 느껴질 정도로 미세한 바늘 그리고 금속이 아니라 녹는 그 수술실 같은 재질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렇게 퍼지는 것도 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미세 바늘이 있고 또 하나는 기압으로 그냥 푹 넣는 게 있습니다. 공기압으로. 예. 그것도 이제 바늘 없이 할 수 있고. 네. 네. 그런데 거기 원래 숙소 몸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막 변이되거나 그러면 네. 그래도 안 죽나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원래 숙주는 사실은 잘 아프진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는 생존 면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어찌됐건 뭐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라는 거는 자손을 늘리고 번성하려고 하는데 좋은 탈 것에 딱 안착해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수천 년 동안 뭐 수백만 년 동안 이제 찾아내서 거기에 알맞게 적응이 돼 있는데 내가 변해서 그 숙주가 죽어버리면은 걔는 더 이상 그걸 이용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철새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변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철새한테 치명적이었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는 철새를 죽임으로써 그 바이러스도 거기서 소멸합니다. 결국에는 철새를 죽이지 않고 꾸준히 다른 데로 전파될 수 있는 아이들만이 계속 살아남아서 퍼지게 되는 거죠. 네. 유전자 백신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안전성이요? 상용화된 게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연구 발표 같은 걸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건데, 일단은 유전자 백신은 지금 두 가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사람한테 제품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까지 가 있는 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백신의 경우 처음에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사람 세포에 그게 들어감으로써 멀쩡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이론적으로는 뭐 종이에선 그릴 수 있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하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을 할 때 승인을 받을 때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전성은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거쳐 나온 약들도 한번 이렇게 상용화됐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 때문에 퇴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유전자 백신의 경우에는 물론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또 상용화가 됐을 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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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키워서 죽여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성공한 게 소아마비, 폴리오, 천연두 이런 것들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같은 거는 바이러스를 키워서 똑같이 이렇게 포르말린으로 죽여서 주사해 봤더니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자 백신을 연구하거나 바이러스를 키우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점점 가는 이유는 에볼라를 누가 키울 거예요, 그 위험한 거를. 그죠? 사람한테 별로 해가 안 되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뚝딱뚝딱 키우고 하는데, 에볼라 같은 것들은 키우려면은 시설도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변종 고위험 감염병일수록 이렇게 키워서 죽이는 방법보다는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사병을 보니까 림프절이랑 네. 림프절 흑사병이랑 폐렴이랑 폐혈증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네. 이거랑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에요. 자, 림프절 흑사병은, 흑사병은 원래 림프절이 붙는다는 거는 어린 친구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디 여기 턱 밑이 부어갖고 막 병원 가, 엄마 아파요 하고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어딘가로 세균이 침범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붙는 거는 흑사병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발에 뭔가 상처가 났는데 세균 감염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분명히 어떤 병균이든 여기가 좀 아프고 부을 수 있어요. 사타구니 같은 데가. 자, 그렇게 해서 말단 조직으로 침입을 하면은 그게 림프절 흑사병이 되는 건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폐 쪽으로 감염이 되기도 해요. 그럼 폐로 가면은 폐 조직에서, 그러니까 림프절 흑사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안 일어납니다. 걔는 주벼룩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폐렴 흑사병이 되면은 콜록콜록 하면서 예르시니아가 나와요. 그럼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고, 그 폐혈증이라는 거는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온몸의 혈액 속에 그 세균이 다 돌아다니게 된 상태가 되는 게 폐혈증인데, 폐혈증은 지금 과학기술로도 막기가 어려운 워낙에 급성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위험한 증상입니다.